프롤로그. 한 남자가 있습니다. 50살 김우현. 그는 스스로를 성실한 가장이라 믿어왔지만 지금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비겁한 죄인일 뿐입니다. 마주보고 앉은 아내는 그녀의 언니이면서 우연히 대학 시절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첫사랑의 동생입니다. 옆방에서 웃고 떠드는 조카 예지는 어쩌면 그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이 상황.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늙고 힘없는 줄만 알았던 장모 김영주입니다. 자매가 동시에 사랑한 남자, 언니의 남자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동생, 돈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진실을 손바닥 위에 올려둔 노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8사람의 삶은 가평 별장의 한 끼 식사 자리에서 산산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놓지 못하고, 명숙은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해 이를 악물며, 영숙은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장모 김영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의 선택의 값을 계산해 둔 사람처럼 조용히 시계의 태엽을 감아줍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영웅도 악랄한 악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의 이중생활, 두 자매의 뒤틀린 사랑, 그리고 한 노모의 잔혹한 보호 본능이 어디까지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따라가며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춰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1장 숨막히는 식탁. 거실벽 한가운데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마치 누군가의 숨통을 조여오는 망치질같이 유난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느리게 6번 울렸다. 칠순을 훌쩍 넘긴 장모 김영주의 생신을 겸한 가족 저녁 식사 자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커다란 식탁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과 잡채, 각종 전과 나물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고, 사위와 딸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로는 덕담과 웃음이 오갔지만 김우현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에게 이 자리만큼 숨막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현의 오른쪽 무릎이 대각선 건너편에 앉아있는 처형 백영숙의 무릎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살짝 닿을 때마다 우현의 심장은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으며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끈적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식탁 밑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짚는데 처형 백영숙이 허벅지를 살짝 벌렸습니다. 깜짝 놀래서 젓가락을 잡고 의자에 앉은 짧은 순간 시선은 자연스럽게 영숙을 향했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밥알만 세고 있는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두려움이자 열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명의 전조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갈비뼈를 뜯던 손 위에 동서 한상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현우를 향해서 입안에 씹고 있던 갈비 찌꺼기와 함께 말을 뱉었습니다. 자네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음식 좀 더 먹어도. 상우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상대의 약점을 찾으면 슬쩍 찔러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요즘 실적이 좀 부진해서요. 우연은 급하게 물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며 대답했고 당황했는지 컵을 쥔 손을 떨면서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옆에 앉아있던 아내 백명숙의 시선이 정확히 그 떨림을 포착했습니다.
아내 명숙은 말없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한 움큼 집어 그의 밥그릇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지듯 성의 없는 동작이었고 성질 난다는 듯 나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밥이나 좀 제대로 먹어.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고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처럼 그 눈 속에는 묘한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 들켰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 우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감히 아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반찬 없이 밥만 씹어댔고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해서 목구멍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모 김영주는 식탁 끝자락 안락의자에 기대 앉아 제각기인 가족들의 모습을 조용히 훑어보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숟가락 대신 오래된 괴종시계에 태엽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콜로. 그녀가 낮게 기침을 하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시계밥 줄 시간이다. 장모 김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태엽을 감는 소리 끼익하는 금속 마찰음이 거실의 모두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목에 감긴 줄이 서서히 조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20년 전의 한 장면이 희미한 흑백 필름처럼 떠올라서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은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 그날 그 밤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 29살의 우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이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모는 아직 정정했고 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눈이 높아서 어떤 남자를 데려오나 했는데 이렇게 멀쩡한 남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네. 장모의 농담에 모여있는 모두가 웃었고 그때만 해도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 식탁 끝자락에 앉아있던 첫째 딸 백영숙은 그저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고 아내의 언니를 처영이라고 부르던 그날 우연은 자신의 가슴 어딘가에 작고 뾰족한 가시 하나가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애써 모른 척 외면했던 그 가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살 속 깊이 파고들어 결국 오늘 이 식탁을 숨막히게 만드는 커다란 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2장 자매와 한 남자. 우연히 처음 자매를 만난 것은 25년 전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이던 그는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제법 이름난 킹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데다 시험만 치르면 늘 장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후배들이 복도 끝에서부터 수군거리며 바라보는 시선에도 그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딱 한 명, 의상학과 3학년 백영숙 뿐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와 청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멀리서 보면 차갑고 도도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웃을 때 살짝 접히는 눈꼬리가 유난히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과자를 나눠 먹고 시험이 끝나면 한강변을 걷고 비 오는 날이면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함께 비를 피했습니다. 오빠는 평생 내 옆에 같이 있을 거지? 어느 날 비를 피해 들어간 좁은 버스 정류장 안에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벌어서 당신이 만들고 나중에 당신이 디자인한 옷은 내가 제일 먼저 사줄게. 우연은 쑥스러웠지만 그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백명숙, 영숙보다 2살 어린 동생, 경영학과 1학년 새내기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선을 넘나드는 농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와, 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자친구예요? 앞으로 형부라고 불러도 돼요? 동생 명숙은 우연을 향해서 말하며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형부는 아니고. 그녀의 당돌함에 당황한 우연이 머쓱하게 웃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는 한번 마음에 들면 끝까지 안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언니를 버릴 생각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가볍게 던진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그 말 속에는 이미 묘한 소유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경쟁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 언니가 달리기 1등을 하자 당시 2학년이던 명숙은 운동장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언니는 왜 1등만 해? 나도 잘 뛰고 싶은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김영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수가 세상에는 원래 1등이 하나뿐이야. 누가 1등을 가져가면 그 외의 사람은 다른 걸 가져가야지. 언니가 달리기 1등을 하면 너는 사람 마음을 얻는데 1등을 하면 되지. 그 말은 어린 명숙의 가슴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엄마의 그 말뜻을 명숙은 잘못 해석해버렸습니다. 남이 가진 건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서라도 가져와야 한다. 특히 그게 언니의 것이라도 봐주지 않을 거야. 그날의 작은 대화는 훗날 언니의 남자를 빼앗아 자신의 남편으로 만드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아주 긴 그림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제3장 금지된 위로. 둘의 운명이 어긋난 결정적인 사건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둘은 사소한 오해로 냉전 중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전화는 며칠째 오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쌓여만 갔습니다. 그날 밤 우연은 술에 잔뜩 취해 자취방 근처 골목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영숙의 번호가 찍혀 있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지금 안 온대요. 갑자기 나타난 우산이 그의 머리 위를 덮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린 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비 맞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려요. 언니가 오든 말든 일단 들어가요. 우연의 작은 원룸 방안. 젖은 옷을 벗어 걸어두고 라면을 끓이는 동안 소주 한 병이 비워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라면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섞여 돌았습니다. 언니는요, 오빠 마음 별로 신경 안 써요. 명숙이 라면을 내려놓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옷 생각, 디자인 생각, 팀 프로젝트 생각만 하지.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신경 안 쓸걸요? 하지만 나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감당하기 힘든 술기운과 서운함이 겹쳐지자 우연의 마음은 흔들렸고 때맞춰 과하게 마신 술이 명숙을 더욱 섹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의 적극적인 구애도 이유가 되지만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너무 쉽게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밤에 둘은 내일이 온다는 생각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2마리 짐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죄책감과 앞으로 닥쳐올 불안한 미래에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실수였어. 우리 둘 다 잊자. 그러자 명숙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만 잊으면 뭐해요? 난 안 잊을 거예요. 명숙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깨닫게 된 것은 2달 후였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명숙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우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명숙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기 1달 전 우연과 영숙은 이미 약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인 소박한 자리에서 축하를 받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반지를 교환했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시집 보내야지. 그때 장모 김영주는 연신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현 씨, 우리 영숙이 좀 잘 부탁해요. 겉으론 도도해도 속은 여려서 울면 하루 종일 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연은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은 울리지 않겠다. 하지만 1달 후,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짐승 같은 행동으로 그는 속으로 다짐한 그녀와의 약속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제사장 중독의 시작. 영숙에 대한 사랑과 미련도 강했지만 책임감이 더 강했던지 우연은 결국 명숙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자격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는 훗날에 그렇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양가 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책임지겠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했고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중매로 만난 사업가 한상우와의 혼담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은 사랑하는 여자를 처형으로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아내와 같이 아이를 키우고 명절마다 처가에 들러 장모에게 세배를 올리고 처형내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겉보기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숙이 둘째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영숙이 막 태어난 조카를 보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와줘서 고마워. 언니. 처형은 아이를 보다가 이제 가야겠다고 하며 나가고 나는 그런 처형을 배웅해주며 문 앞에서 2사람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댓글을 달다가 우연히 불륜 상담 게시판이라는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계속되는 이유. 그 글의 제목만 보고 그는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제목은 한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우연은 아버지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적힌 장부, 그리고 그 옆에 적혀 있는 다른 집 주소. 우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셨고 가타부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밤마다 혼자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어디로 나가시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일하러 가시지.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버지와 단둘만의 자리에서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다.
제오장 냄새와 눈빛. 현재로 다시 돌아와 이상한 기운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눈치가 빠른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사람 마음 읽는 1등이 되라는 어머니의 요구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능력이기도 했다. 어느 날 빨래를 개다가 문득 남편 셔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집에 있는 캡슐 커피 향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카페에서만 맡을 수 있는 살짝 과일 향이 도는 깊은 로스팅의 냄새였습니다. 거래처가 그 근처라서 종종 들른다는 남편의 말은 명숙에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셔츠를 쫙 펼쳐두고 명숙은 한참 동안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증거를 확인하는 탐정처럼 한 번, 또 한 번. 그날 저녁 우연히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언니 가게 자주 가더라. 엄마가 그러는데 제부가 가끔 도와줘서 고맙다고. 응?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가끔 들른 거지. 그래, 참 착한 제부야. 명숙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도 눈빛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옛사랑이라 그런가? 더 애틋한가 봐. 명숙의 그 말에 우연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섰다가 다시 천천히 국에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명숙은 더욱 세심하게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휴대폰 화면을 보는 눈빛, 조카 예진을 대할 때의 표정까지. 1년 전 남편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넥타이를 푼 채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그런 남편을 보며 명숙이 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오늘은 야근 수당이라도 좀 받았어? 아, 응, 뭐 그럭저럭. 대충 대답하며 씻으러 들어가는 남편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명숙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는 무슨 소리냐는 듯 말했습니다. 어제는 회사 회식이 아니라 부서 체육대회 했는데 낮에 경기하고 일찍 끝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은 한 번 더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와 남편의 눈빛이 교차할 때 느껴지는 묘한 공기. 명숙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단순하게 옛날 사람을 향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재 진행형인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육장 별장, 폭풍 전야. 가평 별장에 도착한 날에 하늘은 씻은 듯이 맑았습니다. 장모 김영주가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아 사두었다는 그 별장은 나무 데크와 잔디 정원, 작은 텃밭까지 갖춘 전형적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꿈 같은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잔디 마당으로 뛰쳐나가 공을 차고 사진을 찍고 강아지와 놀았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와서도 골프야? 영숙의 말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상우는 도착하자마자 골프 약속이 있다며 옷을 갈아입고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사업 다 접고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좀 만나고 와야지. 당신은 제부랑 애들하고 잘 쉬고 있어. 한상우의 그 말은 이상하게도 우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그런 와중에 장모님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와인병이 절반쯤 비워졌을 때 명숙이 마시던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그냥 오빠라고 할까? 명숙의 말끝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연히 명숙의 말에 난처한 얼굴을 하자
명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 오는 날 언니 기다리다가 나랑 술 마시던 그날. 순간 주위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그 말을 듣던 영숙의 손이 잔을 쥔 채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말을 막기 위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명숙아, 그만해.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각자 방에 있는데 못 들어. 그리고 어차피 크면 다 알게 될 텐데. 자신의 얘기가 묻히지 않게 하려고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나는 그날이 기억나. 오빠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는지. 오늘은 그냥 너랑 있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언니 이름 부르면서 나를 안았어. 아내 명숙의 말을 듣고 있던 우연히 벌떡 일어나 손을 탁자에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만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잠에서 깬 예진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그 살벌한 분위기를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뒷걸음질 치다가 TV 옆에 있던 화분을 건드렸고 쨍그랑 유리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괜찮니? 그것을 예감한 우연은 반사적으로 예진에게 달려갔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예진은 놀란 나머지 오른쪽 귀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우연 그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명숙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 별장에 처음 온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정말로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시간을 보내며 강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이들은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후 우연과 명숙이 거실에 둘만 남았을 때 명숙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그때의 그녀는 지금처럼 공격적이지 않았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했었고 나에게 많이 매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우연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늪의 깊이를 아직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7장 장모님의 비밀. 다음 날 아침 거실 식탁 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미역국, 계란말이, 구운 김과 장모가 전날 밤 미리 담가둔 깍두기까지 깔끔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명숙이 거실의 협탁으로 가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요즘 새로 나온 유전자 검사 키트래. 집에서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다네. 명숙의 목소리는 표정과 달리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언니, 우리 한번 해볼까? 요즘 TV에서도 많이 하더라. 혹시 모르잖아. 우리 집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지. 사각으로 만들어진 팸플릿 위에는 유전자 일치 검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모두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명수가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우연히 사각의 키트를 보고 말꼬리를 흐리자 명숙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비꼬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혹시 겁나요?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면서 장모 김영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녀는 그간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식탁 위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독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별걸 다 상품으로 파는구나. 예전에는 피를 팔아먹더니 이제는 남의 피를 가지고 장난질까지 하네. 엄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언니가 상우 형부랑 결혼하고
7개월 만에 애를 낳았다는 게 말이 돼요? 3.8kg로 태어나서 의사도 놀랐다잖아요. 말을 하는 도중에도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는 채였고 분노와 두려움, 질투가 한꺼번에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진이가 우리 집에 가.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영주의 말에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입 다물어. 장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왜요? 엄마는 몰라요? 언니랑 이 사람 둘이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 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모두의 머릿속에 마치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시선이 장모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안다고 했다. 너희 셋이서 대학 때부터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내가 바보도 아니고 모를 리가 없지. 그녀는 괴종시계 쪽으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시계 위를 톡톡 두드렸다. 이 집 시계 누가 사왔는지 알아? 내 아버지야. 그 사람도 밖으로 한눈 팔던 인간이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왜인지 알아? 그녀는 뒤로 천천히 돌아서서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졸업시키는 동안에는 굴러가는 척이라도 해야 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명숙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진이 애미. 장모는 영숙에게 안겨있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의 핏줄이든 상관없다. 내 딸이 낳은 애이고 그래서 내 손녀다. 상우한테는 이미 말해놨다. 만약에 예진이를 건드리면 그놈의 회사 자금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제야 여기 있는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집안에서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 명숙이. 장모의 호랑이 같은 시선이 둘째 딸을 향했습니다. 내가 언니 남자를 빼앗으려고 어떻게 술을 먹이고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때도 말 안 했던 이유는 하나야. 너도 결국 내 딸이니까. 둘 다 망가지면 누가 내 손주들을 키우겠니?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얼굴이 하얘졌다. 그러면 엄마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래.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진흙탕을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어. 대신 조건이 있지. 말을 마친 장모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은 후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도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마라. 예진이는 상우 딸이고 너희는 서로 남편과 아내다. 내 말을 벗어나고 싶으면 여기서 각자 가진 거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지금까지 내들이 누린 집, 차, 학원비, 병원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봐라.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상우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흔들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회사 망하면 예진이 학교도 집도 다 날아가. 장모는 말없이 통장을 하나 건넸고 그 안에는 영숙이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상우한테 이렇게 말해라. 예진이의 아비가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 딸로 키우겠냐고. 그리고 이 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날 이후부터 상우는 예진의 출생에 대해 2번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팔장 꺼지지 않는 불. 그날의 소동은 장모의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덮였습니다. 밥 식겠다. 앉아서 먹어라. 그녀의 말 한마디에 모두는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처럼 다시 자리에 앉았고 뜨거운 미역국을 떠먹는 동안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리고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운전석에 앉아 집으로 가는 동안
명숙은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와 겹쳐 한층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끝에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춰섰는데 그때서야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명숙은 짧은 한마디를 던진 후 분에 못 이겼는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야.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나와 엄마 재산 때문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쌓아 올린 내 거를 지키려고 입 다무는 거야.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 옆에서 죄책감만 안고 살아.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은 뭘 하려고 하지 마. 당신도 숨만 쉬어.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 명숙이 말하는 동안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명숙은 먼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 괜히 감정 드러내서 엄마 손 타게 만들지 말고. 문이 쾅 닫히고 주차장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연은 운전대 위에 이마를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예진이 오른쪽 귀를 만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처럼 닮은 두 아이. 내 딸이었어. 현우의 입술이 부들거리며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차창 밖으로 내다본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차의 엔진은 꺼지고 열이 식었지만 자기 자신 안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죄책감과 미련, 욕망과 두려움이 뒤엉킨 그 불은 앞으로 남은 날들 내내 그를 태우고 또 태워버릴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들이 제 몫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스스로 진흙탕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장모가 만든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다가 조용히 사라질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가평 별장에서 울리던 괴종시계의 종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가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땡, 땡, 땡.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디엔드.